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식당을 운영했던 50대 가정주부인데요. 평생을 믿고 살던 남편한테 뒤통수 맞았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남편과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세심하고 마음씨가 고운 편이었죠. 제가 어느 날 시아버지께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며느라, 안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뇌졸중이라고 하더라. 얼른 병원으로 와봐라. 너도 나랑 안사람 사정 알고 있지? 난 집에 가야 하니까 얼른 와봐라. 아버님이 이러시면서 어디 병원에 있다고 알려주시는데 눈앞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식당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식당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모가 입원한 병실안을 보자마자 예감을 하고 말았죠. 아, 내가 어머님을 모셔야 하는구나.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정말 사이가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별거한 지 꽤 된 사이인데 시부가 병원에 계셔서 놀랐어요. 어쩐 일로 여기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시아버지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어제 이 옆편네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통화 최신 기록에 내 번호가 찍혀 있어서 연락이 왔더라. 병원이라고 전화가 오더니 안사람이 실려왔다고 해서 일단 와봤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이혼 도장만 안 찍었지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 사이인 거 알잖니? 안사람이 너랑 아들 끔찍하게 생각하던데 네가 모셔라. 이러고 가버리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기론 시부모님이 따로 살게 된 이유도 별거 없으셨거든요. 서로 마음이 식어서 소홀해졌고 그러다가 시부가 혼자 살아보고 싶다고 하셔서 나간 거였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로 살다가 시부도 애인이 생기신 것 같다는 소문을 듣긴 했어요. 그래도 한때는 애틋했던 부부 사이였고 자식들도 있는데 이러시니까 당황스러웠죠. 시부 말대로 시어머니 모실 사람이 저랑 남편밖에 없긴 했어요. 다른 식구들은 어딘가 아프거나 돈이 없었고 외국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때 남편이 근무 중이라 시모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문자로 전했는데요. 잠시 후에 남편한테 이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이 보낸 문자 뭐야?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니. 지금 병원이야? 엄마는 괜찮으시대? 뭐? 엄마가 뇌졸중 진단을 받았고 아버지가 당신을 불렀다고? 엄마가 쓰러졌는데 그냥 가셨어? 남편이 적잖이 충격받은 모양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어쩜 저렇게 차갑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남편도 생각할수록 화가 났는지 저한테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한때 같이 살았던 사람한테 그럴 수 있지? 원수도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곁에 있어준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전혀 그렇게 정없고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오히려 다정하고 세심하게 절 잘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남편은 시부랑 저렇게 다른가 싶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저한테 전화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여보도 알겠지만 엄마 모시고 살 사람이 없어. 당신도 우리 형이랑 누나들 사정 알지? 다들 잘 사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일단 모시고 살자. 내가 힘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남편이 시모 모시고 살자는데 어쩌겠어요. 모시기 싫다고 시설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안 그래도 남편이 집안일을 잘 도와줘서 믿음이 있었기에 힘든 만큼 남편에게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픈 시모를 모시고 살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병원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치료 수단은 다 썼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게 됐어요. 시모를 집으로 모시게 된 후로 진짜로 남편이 출근 전, 퇴근 후, 주말 시간대에 시모 돌보는 걸 많이 도와주긴 했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까지 남편 또래 남자들은 절대 안 하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해주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뇌졸중이 점점 심각해지셔서 걷지 못하게 되셨고 여기서 더 시간이 지나니 먹지를 못하셨어요. 어머님이 콧줄로 밥을 먹게 되시면서 간병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몰래 울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봤나 봐요. 남편이 그 후로 제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마다 꽃다발을 사곤 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제게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당신 엄마 모시고 사느라 많이 힘들지? 당신이 나 몰래 우는 거 다 봤어. 나도 엄마 모시고 사는 거 지치더라.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다 한 것 같으니까 엄마 시설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강단 있는 결정을 해줄 정도로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었는데요. 실제로 남편이 나서서 최고로 좋은 시설을 찾아 어머님을 보내드렸어요. 그 뒤로 전 그런 남편과 함께 육아와 내조에 전념하며 딸 둘을 키워갔습니다. 저희 딸이 둘 다 또래보다 일찍 결혼해서 생각보다 빨리 독립했죠. 이제 남편도 직장에서 은퇴할 무렵이었어요. 전 그때 식당 일이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라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술집이 아닌데도 반주식으로 한 잔 두 잔 걸치는 제 또래 손님들이 진상짓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이 궁한 것도 아니라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 있어서 사실 우리 부부 모두 다 일을 안 해도 됐지만 사는 게 너무 무료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어릴 적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것도 솔직히 한계 아닌가요? 젊었을 때면 몰라도 이 나이에 맨날 술 먹고 어디 돌아다니는 게 힘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어릴 적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노는 일도 그만두게 된 이유가 있었죠. 남편이랑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요. 그래서 친구가 겹치는 편이에요. 남편이랑 저 말고도 2명의 친구들이 더 껴서 같이 어울려 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은퇴하고 제가 식당 정리한 후에 그동안 못 놀았던 거 실컷 놀려고 자주 만나서 술도 먹고 여행도 갔어요. 그 무렵에 제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늘 같이 다니던 친구 2명 중 1명인 인숙이라는 친구가 밥을 먹든 술을 먹든 카페를 가든 꼭 울 남편 옆에 앉는 거예요. 인숙이 요것도 결혼해서 남편이 있거든요. 맨날 남편 돈 잘 번다고 자랑해놓고 왜 이제 와서 울 남편한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도 친구들 포함 넷이서 고깃집에 가게 됐는데요. 전 어떻게든 남편 옆에 앉으려고 했는데 인숙이 그것이 재빠르게 먼저 남편 옆을 차지하는 거예요. 울 남편도 쎄한 느낌이 들었는지 인숙이를 신경 쓰지 않는 척 거리를 두면서 막 저를 챙겨줬어요. 남편이 고기를 구워서 저한테 먼저 주고 제가 맥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손수 따서 잔에 따라줬죠. 그 모습 보더니 인숙이가 이러는 거예요. 부럽다. 내 남편은 한 번도 나 챙겨준 적도 없어. 너무 무심한 것 같아. 예전부터 지금까지 홍주는 한결같이 미호기한테 잘해주니까 질투나네. 인숙이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무런 사심 없이 칭찬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남편이랑 다른 친구도 눈치챈 거죠. 인숙이가 제 남편한테 다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런 식으로 대충 둘러대고 화제를 돌렸는데요. 인숙이 네 남편도 알게 모르게 챙겨준 걸 봤는데 왜 그래? 네가 익숙해져서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랑 맨날 놀러 다닐 게 아니라 남편이랑 좀 놀러 다녀. 이러고 말하곤 한참 고기랑 술을 먹고 있는데 인숙이가 취해서 자꾸만 남편한테 앵기는 거예요. 제가 빤히 보고 있는데 인숙이가 남편 못 끌어안으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홍주야, 한 번만 안아보자. 어렸을 때 다 이랬는데 왜? 왜? 하면 안 돼? 왜 피하는데? 홍주야, 나야 미옥이야? 말해봐. 누가 더 좋아? 남편도 깜짝 놀라서 대답도 안 하고 멀찍이 물러섰는데요. 인숙이가 그래도 남편을 자꾸 잡아당기니까 남편이 다른 친구랑 자리를 바꿔서 앉았어요. 그래도 소용없더라고요.
인숙이가 이제는 남편에게 두 팔을 활짝 벌리더니 이러는 거예요. 홍주야, 나 업어줘. 옛날에 자주 업어줬잖아. 나 취했으니까 업어줘. 업어서 집에 데려다 주라, 응? 미호기가 싫어해서 그래? 미호기한테 허락받으면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남편한테 자꾸만 업어달라고 땡깡 피우는데 와,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술 취했다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인숙이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김인숙,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원래 술 취해도 아니랬잖아. 일부러 그러는 거 다 보이거든? 적당히 해. 아무리 소꿉친구라도 그렇지. 임자 있는 남자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인숙이한테 화를 냈는데 인숙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니는 끼어들지 마. 네가 뭔데 우리 홍주 빼앗아가서 이러는 건데.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이쁘기를 해? 몸매가 좋기를 해? 아님 집안이 잘 살기를 해?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게 남편 잘 만나서 아주 기세 등등해서는. 인숙이가 이렇게 고함을 질러대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인숙이랑 그날 크게 다투게 됐는데요. 남편과 다른 친구가 중재해서 말렸지만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술집에서조차 쫓겨나서 그대로 다시는 보지 말자는 결론이 나고 말았어요. 결국 그날 이후로 아예 친구들을 안 만나게 된 거죠. 인숙이만 왕따 시키고 셋이서만 만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만 다니게 됐는데 이상하게 재미없더라고요. 남편이랑 단둘이 여행도 가고 술도 먹어봤지만 그렇게 크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이 다정하고 세심한 것과 별개로 서로 말이 잘 통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연애할 때나 신혼 때는 남편이 무슨 말만 해도 웃긴 척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남편이랑 제가 개그 코드도 안 맞고 관심 있는 분야도 달랐거든요. 최근 들어서 남편이 뜬금없는 말을 하고 혼자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도 더 이상 대꾸를 안 해주니까 남편이 웃기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똑같았어요.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옆집 여자 이야기라던가 옆집 할머니 이야기라던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남편이 주의 깊게 들어주질 않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겠어요. 25년을 붙어 있다 보니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놀러 가거나 드라이브조차 잘 안 가게 된 거예요. 할 말도 없고 서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좋아져서 그냥저냥 집에만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생기가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저희 둘 다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남편은 경비일, 저는 청소부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저랑 남편이 일을 시작했을 때쯤 또 인숙이가 남편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때 저랑 남편이 같이 있었는데 휴대폰에 인숙이 이름이 뜬 거 보고 받지 말고 무시해버리라고 했죠. 술 취해서 진상짓 그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연락하다니 염치가 있는 걸까요? 남편도 알겠다고 하고 인숙이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미친년이 어떤 짓을 한지 아세요? 우리가 연락을 계속 씹으니까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원래는 문을 안 열어줬는데 인숙이가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고 울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홍주야, 나야, 나 인숙이. 문 좀 열어줘.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귀찮게 해서 그래? 미호기가 받지 말래? 미호기가 문 열지 말래? 미호기 나쁜 것이 네가 뭔데 홍주랑 나 사이를 갈라놔? 몇 분 동안 이러길래 이웃집에서 항의가 올까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열어줬어요. 현관문 열어주고 인숙이 그것을 안으로 들여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홍주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니들까지 이럴 거야? 미호가 나 사실 불치병 걸렸다고. 죽기 전에 홍주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왔거든? 사실 홍주 너 좋아해. 오래전부터 좋아했는데 홍주랑 미호기 너가 서로 좋아하니까 말을 못했어.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내 남편은 나한테 너무 무심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불행했어가지고 어차피 난 곧 죽을 사람이니 속마음이라도 털어놓고 싶었어. 인숙이 그것이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면서 헛소리를 쳐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런 말을 짓거리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로 이렇게 소리쳐버렸죠. 네가 불치병 걸린 건 걸린 거지. 어디서 감히 우리 남편한테 고백을 해? 지금 우리 남편 넘봐? 네 아픈 거랑 우리 남편이 무슨 상관인데? 오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지? 빡돈 제가 당연히 인숙이 머리채 잡으려고 달려드는데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리더라고요. 그러다 당신이 폭행죄로 잡혀갈 수 있어. 제발 진정해. 술 취한 사람이잖아. 지금 제정신 아니라서 저러는 거니까 나중에 술 깨고 이야기해. 그러면서 남편이 인숙이한테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말했는데요. 인숙아,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네가 정말 불치병에 걸렸다고 해도 우리 부부한테 이렇게 예의 없이 굴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 나 너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런데 인숙이 그것이 만취했는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고 허우적거리면서 신발장에 들어눕길래 일단 인숙이 이것을 내보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인숙이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보다가 인숙이네 첫째 딸을 불렀는데요. 인숙이네 첫째 딸한테 전화를 한 게 처음이라 그런지 인숙이네 첫째 딸이 제 목소리를 듣고 엄청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근한 말투로 이런 식으로 운을 띄웠어요. 얘가 왜 이렇게 놀래? 나야 나. 너네 엄마랑 친한 이모라고. 옛날에도 자주 보고 몇 달 전에도 보지 않았어? 그런데 너네 엄마가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온 거 있지? 만취한 상태로 불치병이라고 고백하더라. 인숙이가 진짜로 불치병이라면 딸이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첫째 딸이 황당하다는 듯이 이리 말하는 거예요. 네? 불치병이요?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술 취해서 그냥 한 말 아니고요? 같이 사는 첫째 딸이 전혀 모르는 눈치라 인숙이 요것 봐라 했죠. 그래서 제가 인숙이 첫째 딸한테 이리 얘기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나도 모르겠다, 네 엄마 속내를. 엄마 얼른 데리고 가서 술 깬 다음에 진짜인지 확인해봐. 아줌마 집 주소 문자로 보내줄게. 엄마 데리고 가서 다음 날에 진짜로 불치병이지 물어보고 나서 아줌마한테 알려줘야 한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친구 말을 안 듣고 검증하려고 드냐고요? 인숙이년이 예전부터 관종이라 관심 받으려고 거짓말한 전적이 있어서 불치병이니 뭐니 떠들어댔지만 남편이나 저나 100% 믿지는 않았거든요. 인숙이네 첫째 딸한테 인숙이가 남편한테 한 짓도 말할까 고민했는데 딸은 무슨 죄겠어요? 자기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있을 텐데. 인숙이와 연락 끊고 안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 근처에서 서성이며 뭐 마려운 강아지 마냥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국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안해하길래 남편을 쳐다봤죠. 저는 남편이 인숙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이런 식으로 안심시켰는데요. 당신 왜 그래?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인숙이가 술 취해서 당신한테 고백한 거 딸한테 말할 것 같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인숙이는 어릴 때부터 관심 받고 싶어서 밥 먹듯이 거짓말했었잖아. 우리도 아는 걸 가족이 모르겠어? 그걸 인숙이네 첫째 딸도 알 텐데. 행여나 인숙이가 술김에 자기 첫째 딸한테 내 남편 좋아한다는 소리를 해도 술 취해서 또 관심 받고 싶어서 저러나 보다 그냥 듣고 넘길 거야. 그러니까 남편도 좀 주저주저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30분 뒤에 인숙이네 첫째 딸이 와서 어색하게 우리들 눈치를 살피더니 이랬어요.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원래 이러신 적이 없는데 뭔가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얼른 쉬세요. 저는 엄마 데리고 가볼게요. 이러고 거의 도망치듯 인숙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남의 집에 와서 추태를 부린 게 창피했는지 아주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이렇게 인숙이 딸이 인숙이를 데리고 간 뒤로 한동안 인숙이랑 안 봤는데요. 인숙이도 안 하길래 저도 당연히 연락 안 했죠. 물론 인숙이가 진짜로 불치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가 병 걸렸다고 해도 이딴 행동이 용납되는 건 아니잖아요. 몇십 년 우정이고 나발이고 의리 없는 우정은 저도 필요 없었어요. 이렇게 인숙이 그것이랑 다시는 안 보게 될 줄 알았는데요. 인숙이 일과는 별개로 남편과 저는 이 당시 서로 일하니 마주칠 일도 없고 갈수록 대면대면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상하게 너무 무심해진 거예요. 아무리 일하느라 바빴다고 해도 같은 집에서 사니까 마주치게 되는데 남편이 저한테 잘 잤냐, 밥 먹었냐는 말도 없었어요. 결국 제가 참다 못해 남편에 붙들고 일이 물어봤거든요. 당신 혹시 무슨 일 있어? 나한테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어떻게 한 집에 살면서 잘 잤냐, 밥 먹었냐는 말도 안 할 수 있어? 나 서운해. 제가 이런 식으로 투정을 부려도 남편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냥 피곤하다면서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혼기념일이 찾아왔는데요. 전 당연히 늘 그랬듯 퇴근길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려고 장을 봐왔어요. 남편은 결혼기념일마다 제가 좋아하는 후식을 사와서 같이 나눠 먹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엔 뭘 사왔으려나 기대하고 있는데 남편이 빈손으로 퇴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오늘 결혼기념일인 거 잊었어? 매년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해주려고 장 봐와서 해주고 당신은 내가 좋아하는 후식 사오고 그랬잖아. 설마 까먹은 건 아니지?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긁적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 오늘 결혼기념일이었어? 까먹었네. 표정이 왜 그래? 지금 후식 안 사왔다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뭐가 먹고 싶었으면 전화해서 사오라고 말을 하던가. 그래, 100번 양보해서 결혼기념일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별일 아니라는 듯한 저 반응이 너무 열받아서 제가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엄청 뭐라 했어요. 결혼기념일 까먹을 수도 있지만 미안한 티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뻔뻔하게 굴어?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변한 것 같은데? 전 남편이 여기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더 상처가 되었던 건 남편이 이렇게 대꾸한 거였어요. 산세월이 얼마인데 아직도 그런 거 챙겨야 돼? 당신은 지겹지도 않아? 이제 그런 것 좀 그만하자. 내 친구들 전부 다 결혼기념일 안 챙기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 자상하고 세심하던 남편도 세월이 지나니 이렇게 변하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전 남편 위에서 차려놓은 밥상 다 치우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뒤로 또 남편과 냉전이 찾아오게 된 건데요. 그때쯤 제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평소보다 피로하고 가끔 찌릿찌릿한 두통도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큰 병이 있는 건 아닌데 혈관 수치 같은 것들이 평균보다 좀 높은 편이라 건강에 유의하셔야 해요. 자율신경도 불안정한 상태고 피로도도 좀 높게 나왔네요.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조정해보세요. 전 그런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남편이 이번에도 절 본체만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구구절절 제 상태를 설명해줬어요. 오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왔거든? 요새 머리가 핑핑 돌더니 건강검진 결과 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 저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반응을 기대했는데 남편이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꼴을 보자마자 순간 열불이 나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당신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나 말기암 걸렸는데 이럴 거야?
어쩐지 머리가 자주 아프고 힘들다고 했는데 말기암이래. 뭐라도 말 좀 해봐. 저도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을 정말 떠보고 싶었거든요. 하도 저한테 요즘 관심이 없으니 말기암 걸렸다고 하면 걱정해 줄까 싶었어요. 인숙이가 관심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행동을 싫어했었는데 저도 인숙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줄이야. 남편이 암 걸렸다는 말이 나오고 나서야 고개를 획 돌려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재차 확인을 하더라고요. 뭐? 당신이 말기암이라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고? 남편 눈이 엄청나게 많이 커져 있더라고요. 이미 거짓말을 내뱉어서 주워 담을 수 없었기에 제가 끝까지 이런 말로 대꾸했어요. 그래, 나 말기암이라고. 내가 왜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설마 내 말 안 믿는 거야? 아님 믿겨지지 않는 거야? 남편이 순간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 나 잠깐 생각 좀 하고 올게. 남편이 갑자기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 걱정하거나 슬퍼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남편이 어디 갔나 싶어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해봤는데 전부 다 무시하더라고요. 몇 시간 후에 집에 돌아온 남편한테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쏘아붙였거든요. 당신 어디 다녀왔어? 왜 전화는 안 받고 문자 답은 안 하는데? 내가 병 걸렸는데 반응이 왜 그래? 걱정해주고 슬퍼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놈이 천하의 쌍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혼하자. 당신도 우리 엄마 모시기 힘들다고 시설 보냈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병간호 해달라는 거 뻔히 보인다. 나도 당신 병간호 못 해주니까 자식들한테 부탁해. 나 고생시키지 말고 혼자 곱게 죽거라, 좀. 그리고 사실 나 전부터 이혼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더 이상 서로 애정도 없지 않아? 꾸역꾸역 사는 거지. 어차피 이 일 아니었어도 이혼했을 거니까 단순히 병 하나 때문에 당신 버린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남편이 이렇게 돌변해버리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입을 떡 벌리고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알아서 지가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순간 붙잡아서 왜 그러냐고 따져볼까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황당함과 함께 거짓말이긴 하지만 말기암 걸린 아내랑 이혼하려고 하는 남편한테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몇 분 뒤에 남편이 문자로 이런 소리를 짓거리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나 사실 퇴직하고 당신이랑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 당신이랑 굳이 평생을 함께해야 하나 싶더라. 내가 뭐라 하든 간에 합의 이혼 안 해줄 거지? 그럼 이혼 소송 진행하자. 이 문자를 본 순간 황망해진 저는 진짜 인숙이 말이 맞았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한 달 반 전에 인숙이를 만났었거든요. 인숙이가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인숙이가 할 말이 있다고 일하고 있는 절 붙잡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빈정거렸는데요. 무슨 염치가 있어서 찾아왔어? 또 우리 남편 좋다는 말하고 싶어서 왔나? 아님 이번에 이혼이라도 하라고 공갈하게? 너 그거 알아? 인숙이 너네 딸은 네가 불치병인 거 모르고 있더라? 이때 인숙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노발대발할 줄 알았거든요. 의외로 인숙이가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고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서 온 거야. 너네 남편 조홍주 믿지 말라고 말하려고 온 거라고. 사실 홍주가 미옥이 너랑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어. 너 홍주가 우리 딸한테 상담받고 있던 것도 모르고 있었지? 여기서 인숙이 첫째 딸 이야기가 나오다니 인숙이 첫째 딸이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요. 제가 거기서 남편이 인숙이 첫째 딸한테 이혼 상담이라도 하러 간 거냐고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인숙이가 이리 대꾸하는 거예요. 이혼 상담이라니 내가 보기엔 홍주 너랑 이혼할 마음도 없었어. 홍주가 경비로 일하고 있는 건물에 우리 첫째 딸이 하는 법률사무소가 있는데 몰랐어?
홍주가 자꾸 눈에 띄니까 내 딸이 살살 꼬드긴 거지. 저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어서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래서 인숙이한테 인숙이 첫째 딸이랑 남편이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거든요. 인숙이네 첫째 딸이 살살 꼬드겼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인숙이가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딸이지만 첫째 딸 그것이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악질 변호사야. 요즘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 중에 밑작업을 하는 인간들도 많거든. 일부러 주변인들 꼬드겨서 이혼을 부추긴다거나 맘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이혼을 부추겨서 일부러 이혼을 결심하게 만들더라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연락 달라면서 작업을 치는 거야. 인숙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도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박영진이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한 말이 있었거든요. 박영진 변호사 글 중에 악질 변호사들이 성공한 이혼담 같은 걸 뿌리고 다니면서 결혼 생활에 불만인 사람들을 부추긴다는 글이 있었는데요.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에서 이런 일만 전담으로 하는 언더커버 요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숙이 첫째 딸이 같은 건물에서 제 남편이 경비로 일한다는 걸 알자 타겟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인숙이에게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요. 제 질문에 인숙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리 말하는 거예요. 홍주랑 미옥이 너는 권태기 갔던데 아니니? 우리 딸이 권태기 부부들만 그렇게 꼬시면서 이혼으로 넘어가게 하더라. 우리 딸이 그러는데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이 가장 꼬시기 쉬운 상대래.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첫째 딸이 황혼이혼을 하는 의뢰인들을 많이 낚는 변호사인 것 같아. 황혼이혼을 한 후에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식들을 출가시켰는데 뭐 꼭 둘이 살 필요 없지 않냐고 살살 꼬드긴대. 인숙이가 그러면서 변호사가 사기꾼처럼 밑작업하는 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라서 대부분 숨기려고 한대요. 자기가 이리 잘 알게 된 사건이 있었다면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알던 지인도 내 딸에게 넘어가서 황혼이혼을 했어. 원래는 다른 법적인 일 때문에 내 딸 연락처를 물어봤었거든. 난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딸 소개해줬는데 내 딸이 그 지인의 아내를 황혼이혼 쪽으로 유도해서 가정이 파탄나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 지인한테 너무 미안해서 아직도 못 보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남편에 대해서 말하길 망설이더라고요. 제가 얼른 말해달라고 독촉하니까 그제야 인숙이가 이런 식으로 조용히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엔 나도 첫째 딸이 홍주한테까지 밑작업을 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딸이 집에 왔을 때 방 안에서 몰래 통화하고 있는 내용을 듣게 됐는데 내 딸이지만 너무 소름 끼치더라. 내가 내 친구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는데 돈은 미친 것 같아. 돈이라면 뭐든 다 할 것처럼 굴더라. 도대체 인숙이 딸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글쎄, 인숙이가 그날 첫째 딸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 있죠? 아저씨, 그럼요. 이혼하면 제2의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믿으세요. 이러는데 인숙이가 누구 보고 아저씨라고 하는 거지 싶었대요. 또 누굴 이혼시키려고 저러나 불안해서 몰래 들어보는데 자기 딸이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나저나 저희 엄마가 그때 아저씨 집 가서 난동 부린 건 죄송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 보고 통화하는 사람이 남편인 걸 알았대요. 몰래 그 내용을 들었던 인숙이는 저한테 진실을 전하러 온 거죠. 근데 저는 인숙이의 말을 바로 믿지 않았어요. 인숙이가 거짓말을 오죽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인숙이의 말을 의심했는데요. 너 거짓말 잘하잖아. 너 불치병 있었다는 말도 거짓말이지? 내가 우리 남편 노리는 친구 말을 믿어야 하나? 그래, 네가 우리 남편 좋아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미 결혼한 사람이면 속으로 좋아해야지. 어떻게 그리 티를 낼 수 있는데?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난 이미 너 친구가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가 하는 말들 못 믿겠다.
제가 이러니까 인숙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인숙이가 100% 저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죠. 거봐, 내 말이 맞지? 반박 못하겠지? 그럼 네 딸이 우리 남편 이혼 상담을 해줬다는 증거라도 들고 와. 녹음이라든지 문자 내역이라든지 아무거나 가져와 보라고. 역시 그것도 없는 거지? 이렇게 따지니까 인숙이가 저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는 거예요. 불치병 걸렸다는 건 거짓말 맞아. 근데 이건 거짓말 아니야. 믿어줘.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 딸이 홍주랑 전화하는 거 녹음 못하긴 했는데 내가 진짜로 들었다니까. 인숙이가 제 팔까지 잡으면서 호소하는데 도저히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인숙이가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팔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의 태도가 대면대면한 게 거슬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 섬세하고 착했던 남편이 요즘 따라 변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인숙이 딸이 인숙이 데리러 왔던 날 당황한 남편과 인숙이 딸의 모습이 갑자기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저는 인숙이가 딸한테 쓸데없는 소리 할까봐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이때부터 저랑 이혼을 결심하고 인숙이 딸한테 이혼 상담을 하고 있어서 찔려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와중 결혼기념일을 잊은 사건이 터지고 아파서 건강검진 받았다고 말해도 절 쌩콩하던 남편의 태도에 차오르고 있던 의심이 터지면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저랑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시모랑 시부 이야기 기억하고 계시나요? 시부도 시모한테 마음이 식었다고 슬쩍 집을 나가더니 다른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러다 시모가 뇌졸중에 걸렸는데 귀찮다는 듯이 저한테 맡기고 가버리셨죠. 실제로 그 후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고 장례식장에 예의상 얼굴만 비추고 간 게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시부랑 전혀 안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핏줄이나 유전자는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인숙이네 첫째 딸이 아무리 이혼하라고 설득해도 그렇지 이렇게 냉정하게 구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다 시부랑 판박이니까 그런 거겠죠. 이런 생각이 쭉 드니까 인숙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인숙이라면 저랑 사이가 안 좋아졌으니 말하지 않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저한테 망신당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하러 찾아온 거잖아요. 친구라는 이유로 그렇게 의리를 지켜줬던 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인숙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요. 인숙아, 네 말이 사실이었더라. 못 믿어서 미안해. 옛날에 네가 말했던 거라면 조금이라도 믿었을 거야. 그래도 너는 내 친구니까. 그런데 네가 우리 남편한테 고백한 뒤로 적대감이 들더라. 그리고 네가 거짓말을 하도 했고 괘씸한 짓을 해서 나도 그런 건 이해해주라. 인숙이 그것이 이미 늦었다고 소리라도 지를까 봐 걱정했거든요. 처음에 적대적으로 굴었던 저와는 다르게 인숙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리 말해주더라고요. 아니야, 나도 외로워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홍주한테 치근덕댄 건 미안해. 사실 내가 그런 짓 저지른 거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어. 한순간의 실수로 절친한 친구를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하더라.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인숙이가 제게 사과해주고 저도 그걸 받아주니 분위기가 전처럼 화기애애해졌는데요. 인숙이랑 오랜만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숙이 첫째 딸 이야기까지 듣게 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 딸년 오랜만에 혼쭐을 내줬잖아. 첫 번째로 끝났다면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실수를 저지른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거든. 내 딸한테 넘어간 친구가 벌써 두 번째니까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처럼 자들고 다니면서 딸한테 휘둘렀어. 어렸을 때랑 똑같이 막 도망 다니더라. 다시는 안 그러겠대. 어렸을 때도 매 안 들면 말 안 듣더니 커서도 똑같은 것 같아.
인숙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딸이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장난으로 하나에 꽂히면 불같이 달려드는 게 똑 빼닮았다고 하니까 인숙이가 민망해했죠. 그러다가 인숙이가 남편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놓은 복수 방법이 다 있다고 얘기하면서 인숙이한테만 그 방법을 슬쩍 공개했거든요. 인숙이가 저보고 대단하다 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참교육 방법이길래 그러냐고요? 여러분도 어떤 방법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인숙이와 전화통화를 끝내고 남편을 참교육시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시댁의 유산 때문이었는데 이 유산이라는 게 결국 부동산이에요. 남편의 건물에서 세입자들에게 받은 월세로 먹고 사는 거였는데 근데 남편이 불법으로 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있는 사실을 숨긴 거예요. 주거시설인데 학원 다니는 강사들이 교습소로 쓰는 걸 허용해 주질 않나. 주거시설인데 일부 층을 고쳐가지고 관람 집회 시설로 쓰는 걸 허용해 주지 않나. 전시관 같은 걸로 써버린 거죠.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특히 학원 다니는 강사들은 학원의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개인 교습소를 열 수가 없는데 이 사실을 다 알고도 월세를 더 많이 주겠다는 세입자들의 꼬드김에 넘어가 눈 감아준 거예요. 게다가 상업시설로 썼을 때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부부였을 때야 남편이 벌 받으면 안 되니 저도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이제 남남인데 뭐 어때요? 제가 빡쳐서 이걸로 신고해버리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통보해버리니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너도 내 재산 가지고 누려놓고 이제 와서 뭐하는 짓이야? 내가 망해서 벌금 엄청 물면 너도 손해야. 이혼해서 너도 재산 분할 받아야 하지 않겠어? 이게 굉장히 큰 죄라 자칫하면 징역을 살 수도 있고 벌금도 최대 5억 원씩이나 낸단 말이죠. 남편이 그냥 저를 버린 것도 아니고 말기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버렸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저 세상 갈 때까지 5억 원을 갚았으면 해서 재산 분할도 포기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니 남편에게도 제가 이렇게 말해버렸는데요. 그깟 재산 분할 차라리 덜 받아도 너 망하는 꼴 보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내가 뭐 재산 분할 받으려고 너랑 이혼하는 것 같니? 나도 돈 있어. 너네 집안이 잘 사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집도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나도 식당 하면서 많진 않지만 아껴서 모은 돈이 있거든? 그래서 끝까지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이 그제서야 현실 파악을 했나 봐요. 순간 시겁해하더니 태도를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저를 이런 식으로 살살 달래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이혼해서 재산 분할하자. 나중에는 재산 분할 안 받은 거 후회할 거라니까. 당신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을 거 아니야. 여윳돈 좀 있으면 좋잖아. 안 그래? 그래도 안 통하니까 남편이 이혼을 취소하재요. 무릎까지 꿇으면서 제 바지가랑이 붙잡고 이러는 거 있죠? 내가 다시 잘할게. 전처럼 잘해줄 거니까 이혼하지 말자. 당신 화나서 이러는 거지? 그래, 화날만 하지. 나 같아도 화낼 거야. 말기암 걸렸다고 하니까 이혼하자고 한 거잖아. 내가 진짜로 잘못했어. 진짜로 뇌우치고 있으니까 내 사과 받아주라. 제가 빤히 쳐다보고만 있으니까 이번엔 설설 기면서 이러는 거예요. 거의 엎드리다시피 넙죽거리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해댔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주라, 여보.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선입견 생길 거 아니야. 남편 놈이 지가 잘못해놓고 저희 자식들까지 거론하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꼽을 줬는데요. 여기서 우리 딸들이 왜 나와? 잘 먹고 잘 사는 애들 걸고 넘어지지 말라고. 지금 당신 인생 당신이 망친 거야. 그리고 당신은 머저리야? 내가 이미 당신 신고했거든. 수사가 이미 시작돼서 내가 취소해달라고 해도 수사 중단시킬 수도 없어.
제가 친히 설명까지 해주니까 남편이 망연자실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이 자기 좀 도와달라고 매달리길래 남편을 뿌리치면서 말했어요. 어딜 만져? 우리 이미 이혼한 사이잖아.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해놓고 왜 이러는 건데? 당신이랑 난 이미 남남이니까 알아서 해결해. 이러고 집을 나와버렸고 남편과 이혼해버렸는데요. 예상대로 이전 남편은 벌금을 엄청 물어서 망해버렸대요. 반대로 전 우리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식당 하면서 모은 돈이 있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다 제가 뒤늦게 자식들한테 제가 이혼한 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언제 말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전 남편이 하던 짓을 전부 다 폭로해버리니 딸들이 어이없어 했어요. 제일 먼저 첫째 딸이 이전 남편이 찾아온 이야기를 설명해주면서 황당해했는데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찾아왔더라고. 나보고 어쩌다 보니 벌금을 많이 물게 돼서 돈이 없다고 생활비 좀 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첫째 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둘째 딸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더라고요. 나도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랬어. 대체 뭐 때문에 벌금을 무는 거냐고 물어봐도 아버지가 입을 꼭 다물고 그냥 주면 안 되냐고 하던데? 난 아버지가 이상한 거에 휘말린 것 같아서 엄마한테 확인 전화해보고 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시던데? 딸들 둘 다 이전 남편이 찾아와 무작정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는 자세한 이유를 듣지 못했는데 저한테서 사연을 전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딸들한테 이리 말해뒀어요. 다음에는 너네 아버지 연락도 받지 말아라. 엄마가 장난으로 말기암 판정 받았다고 하니까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야. 너네들이 아버지라고 열심히 도와줘봤자 뒤통수 칠 인간이다. 너네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인간이니까 이제부터 아버지 없다고 생각해라. 딸들이 이 당시에 알겠다고 대답은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버지 불쌍하다고 뭐라도 챙겨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 뒤로 애들이 진짜로 이전 남편놈 연락을 피하고 있나 봐요. 이전 남편놈이 돈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사과하는 문자만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에는 이전 남편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설마 당신이 첫째랑 둘째한테 우리가 이혼한 사실 전부 다 이야기한 거야? 나 이제 딸들한테도 버려진 것 같아. 첫째랑 둘째 모두 내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장도 안 해.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아. 나 월세 낼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여보 버려서 미안해. 한 번만 받아주라. 우리 다시 살림 합치자, 어? 이렇게 문자가 와 있길래 대꾸도 안 했어요. 이렇게 저 배신해버린 이전 남편놈한테 복수해주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여러분은 절대 남편이 잘해준다고 믿지 마세요. 괜히 남편을 남의 편이라는 줄임말이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부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